관세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막 복잡하고 생각해야 할 것도 너무 많고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는 뭔지도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해석해주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텐데요. 이데일리 인사이트 오늘은 블루닷 AI 강종수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박사님 지금 관세 이야기밖에 할 게 없습니다. 지금 시장이 너무나 출렁거리고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위원 만찬 같은 거에 참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도 관세 그냥 간다, 스트레이트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격한 표현으로 중국이 지금까지 미국을 찢어 갈겼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중국을 그렇게 할 차례다. 이런 식으로까지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도대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뭘까요? 박사님은 뭐라고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을 평가절하하는 언론들이나 방송들이 많은데요. 네. 저는 우선은 그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쓴 책이 The Art of Deal이라고 해서 네네. 거래의 기술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 비즈니스맨적인 거래죠. 판을 흔들어야 거래 당사자와 본격적인 거래를 하는 것이지 조곤조곤 얘기해서 우리 좀 바꿔볼까? 이걸 되지 않는다라는 거고 정말 거칠게 지금 판을 흔들고 있는 거고 중국하고 결국은 이렇게 될 거를 예상을 왜 안 했겠어요. 그렇죠. 그 참모진들도 풍부하게 존재하고 있는데 중국이 이렇게 나올 경우는 세게 나가면 예를 들면 지금 중국 다음으로 미국하고 좀 대립각을 세우려는 것이 가장 힘 있는 EU란 말이에요. 네, 유럽죠. 유럽 같은 경우에도 움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너무 세게 나갔다가는 중국 꼴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지금 한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타이완 또 유럽, 중국, 유럽 이런 나라들이 되게 중요한데 여기도 지금 입장을 협상적으로 바싹 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은 중국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는 협상을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도 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뭐냐면 관세 정책이 수단이냐 목표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저는 뭘까요? 이것이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거예요? 지금 관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있는 겉으로 나오고 있는 관세 정책의 목표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무역 적자의 해소 그리고 미국 제조업의 부활 이걸 통해서 일자리 창출은 겉으로 나오고 있는 목표죠. 이것이 바로 관세 정책하고 지금 연관된 직접적인 거라면 만약에 이것이 수단이라면 궁극적으로 미국이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고 궁극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은 미국은 새로운 어떠한 이 패권을 가기 위해서 미국이 강해야 되는데 여러분 가장 문제는 미국의 국가 부채가 37조 달러나 성장하면서 미국의 경쟁력이 약화됐다라는 거예요. 물론 AI라든지 특수 빅테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매우 잘하고 있지만 그 외에는 너무 빈약하고 그리고 떠오르고 있는 이 중국의 강력한 힘에 흔히 말해서 힘으로 누를 수 있는 경제적인 힘으로 누를 수 있는 힘들이 체력이 너무 약해지고 있는 거죠. 정부 패권이나 경제 패권의 힘이 약해졌다고 보는 건가요? 그렇죠. 여러분 올해 또 작년 이맘때쯤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단기 채권을 엄청 발행했어요. 이 부채가 있다라는 건 부채 이자를 갚는 건데 이자가 무슨 돈으로 갚겠어요? 부채가 이렇게 많은데 또 채권 발행해서 갚는 건데요. 돌려막는 거죠. 그래서 올해 갚아야 될 것이 9.2조 달러입니다. 9.2조 달러. 엄청난 거죠. 9조 달러라고 얘기를 하는데 9.2조 달러인데요. 여러분 9.2조 달러면 한국의 GDP 2배거든요. 그렇죠. 한국의 GDP 2배가 이자예요. 이자. 이런 상황이 그러면 2026년, 2027년 더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 거고 뭔가 체질 재편을 하는데 이참에 미국 경제가 계속해서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경제 대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겠다라는 것이 실질적인 목표인 거고 그걸 위해서 수단으로 협상을 해야 되니 그러면 미국에 유리한 판을 만들어야 되니 즉 WTO라든지 지금까지 했던 건 다자간 협상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것 이거 협상하는데 하세월이고 2년, 3년 걸리는 거고 강력하게 판을 흔들어서 개별적으로 또 각국의 수상이나 대통령들 연락 오고 우리도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전화했잖아요. 해서 판을 바꿔놔서 빨리빨리 결정해서 쭉 가려고 하면서 새로운 판으로 가려고 하는 이것이 저는 목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 과정에서 일시적인 경기 침체마저도 감내할 수 있다. 이것이 그쪽의 의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 우리가 취임하기 전부터도 계속 관세나 이런
무역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다. 이걸 수단으로 가지고 협상을 하고 흔들고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막상 지금 현실로 다가왔는데 우리가 일기 때 봤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좀 당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관세는 수단일 것이다. 수단이 아니라면 만약에 진짜 관세를 뭐 계속 중장기적으로 높이겠다는 전략이면은 뭐 경기 침체, 물가 상승 이런 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경기 침체, 결과잖아요. 물가 상승뿐만이 아니라 미국 기업이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왜냐하면 이것이 목표라고 한다면 정말로 애플의 생산 기지를 다 미국으로 옮겨라. 그러니까요. 여러분 옮기는데도요 5년에서 7년 걸리고요. 그쵸. 그리고 어마어마한 돈이 들고요. 옮기면 뭐 요즘 뭐 아이폰 $3,000 썰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의도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쵸. 하지만 적절한 생산 투자를 조금은 하고 장기적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5년 뒤 해봤자 소용없어요. 본인 임기가 4년인데 그쵸. 본인 임기가 4년이라는 거 여러분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 보셔야 될 것은 중간 선거가 2년밖에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사실 1년 6개월 남았거든요. 네네. 벌써 6개월 지났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2년마다 미국은 선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쵸. 근데 중간 선거에서 실패할 경우에는 되게 힘을 잃어버리면서 레임덕 나머지 맞죠. 레임덕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2024년 11월에 선거를 했기 때문에 네. 내년 11월에 하죠. 네, 2026년 11월이면 지금 1년 6개월이에요. 근데 그렇죠. 뭐 선거 한 달 전쯤에 모든 협상이 다 타협돼가지고 그래 좋아. 근데 다 사람들은 가난하고 사재기하고 결함 없어가지고 힘들어하고 화장지 사재기하고 이러면 표가 안 나오죠. 이거는 그냥 몰락하는 건데 네네. 이러한 자충수를 둘 일은 만약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될 수는 있어도 네. 의도 자체에는 이런 자충수를 둘 생각은 없다. 그러니까 1년밖에 사실은 시간이 없어요. 6개월은 회복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쵸. 그러면 1년 안에 무언가의 성과를 얻고 예를 들면은 뭐 진짜 세계 통화 체계를 재편하겠다. 이게 어떻게 1년 안에 가능하겠어요. 그러려면 판을 아주 크게 흔들어야 네. 그나마 그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판은 대단히 세게 흔들 거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관세를 갖다가 한국도 25%를 때리고 네. 중국도 때렸다가 중국에서 보복관세니까 50% 더해서 지금 104. 얹고 더해서 104까지 지금 가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역사상 관례가 없는 거고 이게 현실화된다는 것은 그냥 중국하고 무역을 안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무역을 안 할 수가 없죠. AI 부분에서도 각종 만드는 것이 타이완과 중국의 타이완에서 제조돼서 중국에 오는 것, 미국으로 오는 것도 네. 중국 부품을 쓰고 있고요. 그쵸. 그래서 중국하고 지금 모든 관계를 끊는다라는 것은 미국 경제도 몰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를 모를 리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도 지금 중국하고 가만 안 두겠어라고 해서 50% 주지만 아직까지 협상에 문은 열려 있어. 네. 그쵸. 프레지던트 시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진핑 나한테 빨리 전화해. 네. 연락해. 이렇게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사실 그런 얘기는 했어요. 그 중국 관세 104% 올린 계속 진행하겠다라고 하면서도 어느 시점에는 관세 협상을 중국이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관세를 현실화해서 정말 미국이 정말 관세 엄청나게 해가지고 하겠다는 게 아니라 관세는 정말 수단이라는 거죠. 네네. 미국과 같은 거대 경제가 관세 정책을 하게 되면 미국에 종속돼 있는 국가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베트남이죠. 베트남은 바로 무릎을 꿇었잖아요. 그럴 그쵸.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2023년 기준으로 해서 1,100억 달러 정도를 가까이를 베트남은 미국에 수출을 합니다. 네네. 근데 약 94억 달러, 즉 100억 달러도 미만으로 수입을 해요. 네네네. 그러면 1,100억 달러 수출하고 100억 달러 수입하면 네. 1,000억 달러가 남는 거잖아요. 이런 엄청난 그 무역 수지를 갖다가 미국으로부터는 적자고 베트남은 흑자인데 만약에 베트남이 이걸 다 접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베트남 경제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 또 보셔야 될 것은 이 1,000억 달러, 1,100억 달러의 수출하는 것들이 대부분 뭐냐면 어떤 이름으로 가냐면 한국하고도 관련이 있죠. 삼성전자의 갤럭시. 만들어서 우리가 그리고 베트남에서 우리가 만들니까요. 애플의 에어팟 쓰시는 분들 네네. 다 베트남에서 100% 생산되고 있죠. 그리고 나이키 신발, 그쵸. 네. 그리고 갭의 뭐 하는 거, 노스페이스, 뭐 이런 의료, 신발, 그다음에 미국에서 아이들이 쓰는 장난감 다 메이드 인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이죠. 예. 그러면 미국 경제의 생필품 물가가 폭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안 좋고 베트남도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건데 베트남은 당장에 국가의 존명이 걸린 거고 미국은 경기 침체만 가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베트남은 바로 협상에 들어와서
우리 무관세 할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는 바로 효과를 내는 거죠. 이렇게 종속성이 심할수록 빠르게 협상에 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 수출 대미 의존도가 되게 높단 말이죠. 이거는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좀 자존심이 있는 덩치 큰 나라들 있죠. 의존을 하고 있으나 덩치는 큰 나라가 딱 두 군데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하고 EU예요. 유럽. 그러니까 중국하고 유럽연합만 외에는 나머지는 다 협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 두 개가 어떻게 가는가에 따라서 관세 전쟁이 일찍 끝날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중국이랑 EU가 어떻게 입장을 바꾸느냐에 따라서 그게 시장에서도 전환점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나머지 부분은 협상이 좀 빨리 진행될 것 같고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저는 트럼프의 두 번째 카드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럴 것 같습니다. 관세 카드 꺼내고서 임기를 마치려고 할까요? 그러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말씀해 주셨듯이 1년에 어쨌든 내년에 중간 선거까지는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남았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선거 전에 6개월은 뭐 제외하더라도 1년 사이에 그럼 이렇게 혼란스럽고 관세를 강하게 때리면서 1년 동안 뭔가 얻어내는 성과가 뭘 원하길래 이렇게 하는 걸까요? 우선은 두 번째 두 가지 가능성, 모든 것은 다 추측이고 예측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정해진 일정이 있는 거예요. 그쵸. 지금 5월 초까지 모든 미국의 테크 기업들, AI 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바라는 바를 제출하고 있어요. 그거를 종합해서 트럼프가 AI 산업 정책을 곧 6월 초까지 발표를 합니다. 자, 이거는 근데 미국 내에서만이 작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중국하고 어떻게 경쟁을 압도하겠다 이런 것까지 포함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와 관련된 산업 정책 전략에서는 이거는 미국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여기에 타이완은 어떻게 돼야 되고 근데 여러분 타이완이 진짜로 엔비디아의 블랙엘 칩을 다 100% 미국에서 생산하려면요. 타이완에 있는 수많은 연구진들과 가족들까지 이주를 다 해야 돼요. 근데 타이완은 그거 이주 다 하는 순간 중국한테 우리 땅 가지세요라는 뜻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투자를 하더라도 전면적인 이동도 1년 안에 이루어지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계에서 하지만 우리가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으로 내가 임기에서 물러나더라도 강한 미국을 만들기 위한 중장기적인 새로운 체계를 만들겠다. 새로운 글로벌 무역 체계를 만들겠다. 새로운 AI 협력 체계를 만들겠다. 새로운 통화 체계를 만들겠다라는 청사진과 비전을 제시할 거고 그것에 의해서 작동되는 것은 보게 될 거고 그러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그것이 작동되기까지는 중국하고 EU가 저는 4월 달 내로 끝날 일은 없다라고 봐요. 5월 달 정도까지는 갈 거고 협상의 도장까지 찍기 위해서는 좀 갈 거고 그 사이에 경기 침체는 올 거고 그러면 여기에는 저는 일석이조가 또 있는 것이 뭐냐면 부수적인 효과입니다. 부수적인 효과는 뭐냐면 첫 번째는 페드가 그러니까 연준이 경기가 침체로 가는데 지금 물가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소비 심리가 축소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벌써 여러분 뉴스에서 보시겠지만 사재기 심리가 발생하잖아요. 물가가 더 오르기 전에 자동차도 지금 심지어는 삽니다. 자동차도 지금 미리 사거든요. 미리 사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실 1년 연기해도 돼요. 근데 다음 달 먹을 거, 그 다음 달 먹을 그리고 우리 아이 옷 좀 빠르게 크는데 좀 큰 사이즈로 옷 좀 더 사고 신발도 큰 사이즈로 더 사고 이런 사재기가 나와요. 그러면 잠시 수요는 증가하겠지만 빠른 속도로 수요 심리가 관세가 작동하면 위축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은 물론 있지만 낮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연준이 갈지하는 것은 물가 관리인데 물가가 내려가는데 실업률이 올라가게 되거나 경기가 침체될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있는 거죠. 카드가 나올 거다. 기준금리가 낮춰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의 국채금리가 낮아져야 됩니다. 미국의 국채금리가 나가는 건 여러분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고 하나는 연준이죠. 근데 연준은 사실 많은 양 안 해요. 연준은 유동성 관리 차원에서 하는 거고 사실 국채의 대부분은 절대 다수는 정부에서 하는 거고 그것이 37조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지금 다 국채로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다 어디서 갖고 있습니까? 중국이라든지 해외에서 갖고 있는데 자, 이 국채의 이자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자율과 국채 가격은 역관계다. 역관계니까 이자율을 낮추려면 국채 가격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고 국채 가격이 올라가려면 너도 나도 국채 사고 싶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벌써 어제 월가에서는 그런 루머도 돌았다잖아요. 중국이
내다 팔고 있다 국채를. 어. 그러니까 달러를 네네네. 내다 팔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즉 뭐냐면 다른 데서 불만을 갖고 미국 달러 안 써, 미국 국채 안 사 이렇게 내놓으면은 던지는 거죠. 이자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이건 협상에서 조기 차단시킬 겁니다. 미국과 협상에서 우리랑 협상하려면 국채 더 사, 국채를 더 사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국채를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국채에 대한 수요를 높여 나가면서 국채 가격을 올릴 거라는 거예요. 다만 이제 중국하고 EU가 남아 있지만 중국하고 EU도 겉으로는 지금 EU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에너지를 더 사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천연가스하고 석유도 더 사고 국채도 더 살 거라는 얘기를 분명하게 할 거고 그래서 국채 가격을 올려서 이자율을 낮춰서 미국의 부채 부담을 빠른 속도로 줄이려고 하는 이러한 것도 저는 동시에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국채 이자율 그리고 기준금리 이자율을 인하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경기 활성화를 도모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미국 국채의 매력이 떨어지면 수요가 줄어들면은 어쨌든 국채 가격은 떨어질 것이고 그럼 이자율은 그러면서 높아지고. 이자율은 국채 금리는 올라갈 그렇죠. 것이고 그러면 미국 부채는 부담스럽죠. 그렇죠. 정부 부채는. 그런 상황. 그러면 어쨌든 연준에서 금리 인하의 카드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고 미국 네. 국민들에게 그렇죠. 그리고 앞서서 말씀해 주신 AI 관련된 앞으로의 플랜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중국을 압도할 수 있는 플랜을 뭔가 보여주는 그렇죠. 것을 1년 안에 보여줄 것이다. 조만간 저는 올 여름 가기 전에 보여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그런 뭐 경쟁력이 있어 보인다거나 하면은 이제 미국 시장이 약간 달라질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 한국 정부도 예를 들면 협상을 뭘 걸겠습니까? 관세를 없애주고 뭐 우리나라도 뭐 미국에 대한 관세도 없애겠다는 네네네. 얘기도 하겠지만 사실상 우리 FTA 때문에 사실 관세 없거든요. 그렇죠. 뭐가 센데. 그러니까 뭐 그래도 더 뭐 너네가 생각하는 관세가 있다고 생각하면 없애줄게. 왜냐하면 지금 관세를 통해서 보복 관세라고 하는 상호 관세라는 것이 사실은 무역 적자를 가지고 관세를 매긴 것이지 네네. 실제로 우리의 현존하는 관세를 가지고 매긴 건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러면 무역 적자를 자기 입장에서 무역 수지를 형평성 있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미국에 네네네. 요구는. 그럼 그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채워줘야 되는데 미국의 LNG를 수입을 한다든지 미국의 국채를 또 왕창 사겠다든지 사주든지.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한국도 당근을 내놔야 되는 거고 네네. 이런 것들이 협상되는 과정 속에서 바이든 정부,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국제 질서의 무역 질서의 재편, 통화 질서의 재편들이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결국에는 어제 우리에게 길은 미국 시장의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박사님과 설명을 잘 해주셨고 결국에는 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 얘기한 거는 LNG 네. 그리고 조선 네. 그리고 방위비 관세 이런 네 가지 큰 키워드를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저희가 나름 저희만의 뇌피셜을 굴려보면 우리가 조선 배 만들어주고 LNG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우리가 돈 투자해서 그 개발하고 가스 사는 거에 돈을 보태주고 방위비 생각보다 좀 높게 해주고 그러면서 관세를 조금 낮춰주는 것을 받는다면 이게 우리에게 이득이 될 어느 정도는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될까요? 저는 안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러면 정상적인 압박만 해도 그거는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거칠게 판을 흔드는데, 그러니까 거칠게 판을 얻으면 네네. 협상을 하면은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서 더 많은 걸 얻어갑니다. 그렇겠죠. 이거는 거칠게 흔들지 않아도 미군 방위비 협상하면 당연히 올릴 거 우리 예상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LNG 수입 더 해줘야 될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LNG 수입만이 아니라 LNG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쪽을 개발해야 되는 이런 개발 투자니까 나름대로 여기는 한국의 지분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크게 나쁠 건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조선업 그거는 우리가 좋은 거잖아요. 그게 미국이 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어쩔 수 없이 파트너로 일본 아니면 한국을 정해야 되는 건데 그중에서 한국이 하겠다면은 고맙긴 한데 그거 우리 돈 갖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엔 협상에 있어서 달콤한 협상 조건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플러스 알파를 몇 개 더 내놔야 됩니다. 보세요. 얼마나 판을 크게 흔들었냐면 현대자동차가 그 36조 원 한국 돈을 36조 원 토들어니까 그때 백악관의 정의선 회장을 불러서 발음도 정확하게 했어요. 정의선 그러면서 한국은 관세 자동차 관세 없을 거야라고 얘기해놓고는 한국 자동차 관세 25% 때리잖아요.
여러분 판을 지금 크게 흔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큰 판에 맞는 큰 뭐 나쁘게 표현하면 먹잇감을 갖다 줘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아마 한국 정부도 어제는 일종의 태핑을 한 거죠. 네. 어느 정도 원하나 분명히 미국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메시지를 줬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아마 가져와라, 더 뭘. 후속적으로 더 가져갈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의하게 될 거고 이러한 부분에서 예를 들자면 예를 들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에서 미국의 보조금을 받고 지금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데 보조금 없이 우리 한국 정부가 그 보조금을 더 내서라도 이 생산 공정에 대한 이전들을 더욱더 속도를 가속화하겠다든지 좀 이러한 구체적으로 미국의 AI 전략에 맞는 AI 생태계에 맞는 한국 정부의 추가 투자 저는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으로는 약속했던 바이든 행정부에서 약속했던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국가 보조금 막대한 국가 보조금을 아끼는 대신에 근데 이 반도체 공장은 작동돼야 되니 그쵸. 그 돈을 한국 정부가 투자해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의 미국 공장에 대한 지원을 한다든지 저는 이런 방식도 매력적이긴 충분히 하네요. 매력적으로 네. 나올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전체적인 AI 생태계를 강화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미국이 받을 수 있는 카드를 이렇게 미국 생산 시설에 대한 투자 이것이 일자리를 만들거든요. 이것이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미국 생산 시설에 대한 투자를 얼마나 확대할 것인가. 이것이 완성과 제대로 된 AI 생태계가 미국에서 작동하면 5년 걸릴 수 있어요. 네네. 근데 당장 생산 생태계 되려면 당장 우선은 철강 들어가야 되고 그쵸. 건설 뚝딱뚝딱 해야 될 거 네네네. 아니에요. 그러면 건설 일자리라도 만들어지는 거고 그쵸. 여기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것이 경기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하나의 신호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전 세계에 있는 각국들이 미국에다가 너는 2주 맡고 너는 저주 맡고 너는 2주 맡아서 다 그 각주에다가 흔히 투자하면, 말하는 건설 부양을 하는 거고 네네. 건설 경기를 부양하겠죠. 설비 투자를 하는 거니까 제조업 설비 투자를 하는 거니까 이것이 최종적으로 미국의 경쟁력을 만들어 더 훼손시킬 수 있어요. 애플을 진짜 미국에서 생산하겠다 아이폰을 저는 말도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에서 트럼프가 그것까지 원하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트럼프 임기는 거기까지 가지도 않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그것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그러한 생산 설비 투자들은 대단히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서 시장의 기회들이 저는 생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많은 질문들이 있겠지만, 오늘 강정수 박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은 그려졌네요. 약간은 이제 트럼프의 의도나 또 기한 이런 것들을 1년 사이에 뭔가 보여줄 것들에 대한 트럼프의 카드 이런 것, 또 우리가 건넬 수 있는 카드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본 좋은 인사이트였습니다. 오늘 강정수 박사님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좋은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